올케.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박선영이야. 박선영. 차가운 겨울바람이 복도를 핥히고 지나가던 그날 새벽, 우리 집 현관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제 시누이가 이제는 다해진 코트를 걸친 채 제 앞에서 악을 쓰고 있었죠.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대야지에 들이부은 바로 그 소금이었죠. 박선영 씨, 아니 신우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요?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수준 맞게 놀라고. 지금 당신 꼴을 봐. 내 집 앞에 서 있는 당신 모습이 딱 당신이 말하던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다음번엔 소금이 아니라 경찰차를 부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이런 사이다 사연을 찾아내고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식모 취급받으며 시누이의 뒷바라지를 했던 한 여자의 인생 역전극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그 지독한 악연이 어떻게 단 한 바가지의 소금으로 끝이 났는지, 그리고 그 오만하던 시누이가 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을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독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배려하면 상대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세상에는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아니 아예 발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따뜻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시누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던 날부터 시누이의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올케, 우리 집안 수준 알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내 급은 맞춰야지. 어디서 그런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다녀? 라며 제 자존감을 갉아먹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녀는 늘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제 남편을 종처럼 부렸고 저를 시댁 제사의 전담 요리사나 집안의 식모 정도로 여겼죠. 제가 아플 때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녀의 입에선 위로 대신 제사 음식은 누가 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 진짜더군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시누이의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기어들어온 곳이 바로 제가 지키고 있던 이 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인연의 서막부터 시누이가 저지른 만행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치밀한 복수의 과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시누이는 왜 저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했는지, 그리고 남편은 왜 제 편에 서게 되었는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0년의 인내를 깨트린 그날의 이야기, 그 첫 장을 넘겨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에 잠을 설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결혼식 당일 패백실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올케, 절 똑바로 해. 허리가 그렇게 구부정해서 어디 우리 집안 제사나 제대로 모시겠어. 우리 집은 예의범절이 생명이야. 돈 없는 집에서 왔다고 티내지 말고 배울 수 있을 때 똑바로 배워둬. 새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저에게 시누이 박선영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덕담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그녀는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상사처럼 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으려 할지 말이죠. 결혼 후 첫 명절,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누이와 과일을 드시며 하하호호 웃고 계셨고, 저는 기름 냄새 자욱한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쳤습니다.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다가 주방으로 어슬렁거려 들어오더니 제가 부쳐놓은 전 하나를 집어먹고는 그대로 뱉어버리더군요. 아우 짜. 옳게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 이래서 내가 수준 낮은 집안이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한 거야. 엄마, 얘 진짜 어떡해. 깐도 못 맞추는데 우리 집 귀한 손님들 오면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시어머니는 그저 내가 좀 가르쳐라라며 방관하셨고, 제 남편은 그 옆에서 눈치만 보며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름에 절어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안방에 앉아 있는데 시누이가 허락도 없이 문을 획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입던 비싼 브랜드의 코트 한 벌이 들려 있었죠. 자, 이거 가져.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거니까 이건 너 입어. 너 보니까 맨날 시장 바닥에서 산 것 같은 옷만 입고 다니더라. 우리 오빠 마누라가 그러고 다니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고맙지. 고마우면 내일 아침에 나 골프장 갈 때 입을 옷 미리 다 다려놔. 실크 블라우스니까 조심하고. 선심 쓰듯 던져준 그 옷은 시누이가 입다 겨드랑이가 뜯어진 헌 옷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강요하며 저를 개인 세탁소 직원 취급하던 그 눈빛.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밤새 눈물을 삼키며 블라우스를 다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감정. 쓰레기통 취급은 육체적인 노동보다 훨씬 더 영혼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올케를 동생처럼 아껴주는 시누이들도 많겠지만 박선영에게 저는 그저 공짜로 부려먹는 고급 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만행은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사업이 잘 될 때면 저를 호출해 매장 청소를 시키거나 재고 정리를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옳게 집에서 놀면 뭐해? 와서 바람 좀 쐬고 내 사업 돌아가는 것도 좀 봐. 공부 좀 해야 수준이 올라가지. 말은 공부였지만 실상은 노가다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저를 보며 그녀는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아, 이 사람. 우리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오빠가 하도 착해서 거둬준 사람이라 내가 좀 챙겨주고 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케라는 호칭 대신 도와주시는 분이라니요. 화가 나서 따지려 들면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올케, 왜 그렇게 예민해?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용돈도 주고 옷도 주는데 그 정도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사람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이런 생활이 1년, 2년 쌓이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그래도 아기는 없을 거야. 내가 좀 참아줘라는 답답한 소리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여자의 본성인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그 천박한 본성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시누이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등하원을 대신 해주고 시댁 제사를 도맡아 하며 시누이 사업장의 뒤처리까지 감당했죠. 저는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존중이 아니라 더 큰 무시와 수모뿐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누이가 저질렀던 그 패륜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슬픔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것이라고들 하죠. 저에게 친정아버지는 시댁에서 모진 구박을 당하면서도 차마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할 때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 세상은 온통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넋이 나간 채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선영이 들어오더군요. 그래도 사돈 어른의 마지막 길이라고 찾아준 게 고마워서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옷차림부터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면서 어디 파티라도 가는 사람처럼 화려한 금장 단추가 달린 코트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나타난 겁니다. 조문은 뒷전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대충 고개를 까닥인 시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건넨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옳게 상심이 크겠네.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사돈 어른 돌아가신 게 우리 집 대제사. 일주일 전이네. 우리 집안 전통 알지? 이런 상 당한 사람은 집안에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닌데 제사 음식은 누가 해?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주에게 자기 집 제사 음식 걱정을 하다니요. 옆에 있던 제 남동생이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희 아버지 가시는 길이에요. 제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시누이는 제 말을 자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나중에 하긴 뭘 나중에 해. 우리 집 대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올케가 안 오면 엄마랑 나랑 그 많은 음식을 다 하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소린데 장례 끝나고 우리 집 바로 들어오지 마. 상가댁 기운 묻어오면 우리 사업 망해. 정올 거면 소금이라도 한 포대 사서 집 앞에 뿌리고 들어오든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모욕을 견디고 헌 옷을 받아 입으며 식모처럼 부려먹혀도 참았던 건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당신 누나한테 이건 아니라고 말 좀 해달라고 눈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누나, 일단 좀 앉아. 사람들 보자나라며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이 제 심장에 대못을 박더군요. 시누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장례식장 식당에 앉아서 육개장을 뒤적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역시 집안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조문객들 대접을 이렇게 해서 쓰나. 엄마, 그냥 빨리 가자. 여기 기운이 안 좋아. 큰 소리로 떠드는 시누이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함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참다 못한 제 친정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돈 아가씨, 먼 길 오셨는데 식사라도 편히 하고 가세요. 저희 애가 경황이 없어서 실수가 많았나 봅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원래 수준이죠, 사돈어른. 아무튼 제사 때는 꼭 보내주세요. 상주라고 빠지면 우리 엄마 노발대발하실 테니까. 시누이는 그렇게 폭풍처럼 무례를 저지르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처참하게 짓밟힌 저와 제 가족들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박선영,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사람 대접하지 않겠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 내가 바닥까지 끌어내려 줄게.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부모님의 마지막을 모욕하는 사람과는 인연의 끈을 놓는 게 맞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니까요.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사돈의 슬픔을 제 슬픔처럼 함께 울어주는 좋은 시댁 식구들도 많겠지만 저에게 박선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그 잘난 사업, 그리고 그녀가 믿고 있는 돈줄.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신우이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녀는 다시 한번 저에게 파렴치한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입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신우이 박선영이 느닷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여자가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나타났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구나. 옳게 지난번 장례식 때는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나도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 예민해서 그랬어. 이거 비싼 고기니까 애들이랑 구워 먹어. 사과조차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패륜적인 언행을 예민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려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독을 품은 짐승이 굴로 들어올 때는 일단 먹이를 던져주며 방심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식탁에 앉자마자 신우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사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무리한 확장과 사치스러운 생활 탓에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옳게 실은 내가 이번에 큰 건 하나를 잡았거든. 근데 내가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서 말이야. 옳게 이름으로 사업자 하나만 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서류상일 뿐이고 수익 나면 옳게한테도 떼줄게. 우리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가족? 10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제사 음식 타령을 하던 여자의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거들더군요. 여보, 누나 이번에 진짜 잘 되면 우리도 숨통 좀 트이지 않겠어? 누나가 다 책임진다는데 명예 좀 빌려줘라. 누나가 남이야. 남편의 그 비겁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우이와 남편은 이미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착한 옳게 말 잘 듣는 아내의 프레임에 갇혀 거절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큰 사업인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명의를 빌려드리면 형님이 예전에 빌려간 우리 남편 퇴직금,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저도 믿고 제 명의를 내드리지 않겠어요?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응수했습니다. 아유 옳게. 그 돈이 어디가? 이번 사업 터지면 그까지 퇴직금의 몇 배로 갚아줄게. 지금은 당장 서류가 급해서 그래. 내일 당장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챙겨서 나와.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믿었던 배우자가 나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가족의 공범이 되었을 때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남편들도 많겠지만 제 남편은 그저 제 피를 빨아 누나의 배를 채워주려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신우이가 말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건 인감도장이 아니라 그동안 신우이가 저지른 만행을 기록한 녹취록과 남편 몰래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서류를 넘기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사업에 지분을 좀 갖고 싶거든요. 형님이 운영하시는 본체 회사의 재무제표랑 채무 현황, 제가 정확히 알아야 제 명의로 사업을 내도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세무사 지인한테 검토만 한번 받게 해주세요. 신우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올케가 세무사를 알아. 뭐 그래. 어차피 봐도 모를 텐데 마음대로 해. 대신 내일까진 무조건 도장 찍어야 한다. 그녀는 제 무식함을 확신하며 재무 관련 서류들을 뭉텅이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목을 죄일 밧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지인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만나 신우이의 회사가 이미 회생 불가능한 깡통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인 빚을 갚고 도망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박선영, 당신은 나를 바보로 봤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추악한 바닥을 보고 있어. 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명의를 이용하려던 그 서류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오히려 그녀의 개인 자산이 제 담보로 잡히게끔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남편은 발로 차버리더군요. 여러분, 악마를 상대할 때는 나도 악마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인생을 개털로 만들려 했으니 이제 제가 그녀의 인생을 개털로 만들어줄 차례였습니다. 세상에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에게 그 설마는 확신이었습니다. 신우이 박선영이 제 명의를 빌려 마지막 도박을 해보려던 그 야심찬 계획은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금융권의 빨간 딱지에 가로막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던 순간 그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탈세 정황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로 이어졌거든요. 그 제보자가 누구냐고요? 네,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매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재고를 정리하며 제가 본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가 비자금이라며 빼돌린 장부의 위치, 가짜 영수증을 처리하던 업체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복사해 두었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화려했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고 거래처 사장들이 몰려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죠. 그 오만하던 박선영이 도망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있는 우리 집이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폭풍우가 몰아치듯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이 다 번진 신우이가 조카 둘을 양옆에 끼고 서 있더군요. 그 뒤에는 낡은 이민 가방 서너 개가 꼴사납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올케. 박민수. 너희잖아 봐.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장 문 열라고. 남편은 자다 깨서 혼비백산하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려는 남편의 손을 제가 차갑게 낚아챘습니다. 열지 마. 지금 저 여자 들여보내면 우리 집도 끝이야. 여보, 누나가 저 꼴인데 어떻게 안 열어줘? 애들도 있잖아. 일단 들어오게 해서 얘기부터 들어보자. 응. 남편의 눈에는 여전히 누나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야, 너희는 사람이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야, 민수야. 나 망했어. 그 새끼들이 내 집이고 차고 다 압류해 갔다고. 일단 우리 애들이랑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안방 비워봐. 애들 재워야 하니까. 사과는커녕 신우이는 여전히 상전 노릇이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거실 바닥에 휙 던지며 저에게 명령하더군요. 올케,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애들 배고프다니까 밥 좀 차려와. 따뜻한 국물 있는 걸로. 나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기가 찼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쳤는데도 그 잘난 입은 여전히 살아있더군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신우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뗐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여기가 형님 대피소인 줄 알아. 그리고 밥. 내 손으로 당신 입에 들어갈 밥 한 톨도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신우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야, 박민수. 너 마누라 교육 이따위로 시킬래?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오늘은 재워주자. 비도 오는데 애들은 무슨 죄야? 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10년 만에 첫 반항이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들, 우리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형님이 뭐라고 했어? 상가댁 기운 묻어온다고 소금 뿌리고 들어오라고 했지. 지금 형님 몸에는 시커먼 망조가 들었는데 감히 내 애들이 있는 이 집에 발을 들여? 내 자식들한테 그 망조 묻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신우이는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형님이 4명에 빌려서 받으려던 대출, 그리고 형님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야. 내가 이미 세무서랑 검찰에 다 넘겼어. 당신 조만간 구속될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가방을 뒤지더니 제가 예전에 명예 빌려주는 조건으로 정리하라고 했던 남편의 퇴직금 차용증을 꺼내 벅벅 찢어버리더군요. 그래, 배째라. 돈 없어. 못 갚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녀는 그대로 거실 소파의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전형적인 배째라식 버티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집안의 구조를 바꾸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내가 감히? 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도움을 구하는 염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선영에게는 그런 인간미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운 신우이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형님. 안 나가시겠다 이거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우이가 상상도 못할 특별한 손님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배째라며 버티던 신우이는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10년의 체증이 내려갈 D-Day D-Day가 밝았으니까요. 새벽 7시 고요한 아파트를 울리는 거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계십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사 들어오는 집 맞죠? 잠결에 부스스 일어난 신우이가 눈을 비비며 짜증을 냈습니다. 뭐야? 누가 이 새벽부터 소리를 질러? 야, 박민수. 나가서 확인 안 해? 남편이 얼떨결에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인부 대여섯 명이 카트를 끌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낯선 중년 부부가 계약서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어머, 아직 짐 안 뺐네. 우리 오늘 오전 8시까지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잔금 다 치렀잖아요. 신우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박민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커피 한 잔을 내리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면전에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복사본을 던져주었죠. 형님, 아참. 박선영 씨. 이 집 어제부로 주인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께 전세를 줬거든요. 보증금은 형님이 내 명의로 몰래 받으려던 그 대출금 상환이랑 우리 남편 퇴직금 빌려가서 안 갚은 돈 전액 변제하는 데 썼고요. 이제 이 집은 이분들 집이니까 남의 집 거실에서 그만 일어나시죠.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내가 미쳤구나. 이 집 명의 오빠 거잖아. 내가 무슨 권리로 전세를 줘? 저는 비웃으며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명예. 형님이 우리 남편 퇴직금 2억 빌려가면서 담보로 이 집 지분 넘기겠다는 공증 서류 작성했었죠. 그거 제가 변호사 통해서 이미 제 명의로 다 돌려놨어요. 남편이 도장 찍어줬거든요. 형님이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넘겨준 거라니까요. 남편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누나 몰래 제 압박에 못 이겨 지분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믿었던 동생의 배신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수,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새 주인 부부는 단호했습니다. 인부들에게 손짓하자 거실에 있던 신우이의 이민 가방들이 순식간에 복도 밖으로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바쁜 사람들이에요.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여기 계약서 보여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우이는 조카들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애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 것들을 길바닥에 내쫓을 거예요. 하지만 새 주인 부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일부러 조금 거친 성격의 이사대행 전문 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거든요. 애들이 무슨 죄야? 그런 염치 없는 고모둔 죄지. 자자, 빨리빨리 뺍시다. 신우이는 결국 속옷바람에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10년 전 제가 시집 오던 날 저를 식모 취급하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던 그 여자가 이제는 진짜 자기 짐짝과 함께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기 전 신우이의 머리 위로 하얀 가루를 한 움큼 뿌렸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이 그랬잖아요. 재수 없는 상가댁 기운 묻어오면 소금 뿌려야 한다고. 지금 당신 꼴이 딱 그래. 망조가 들어서 남의 인생까지 갉아먹으려 드는 그 재수 없는 기운 우리 집엔 절대 못 들여보내니까 이거 맞고 멀리 꺼져버려. 탁!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때로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갈등도 많겠지만 박선영 같은 인간에겐 대화는 사치이고 법적 강제만이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로 쫓겨난 신우이는 마지막 발악으로 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짐덩이인 남편을 처리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통곡 소리와 조카들의 울음소리가 방화문을 넘어 거실까지 진동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 박민수는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리더군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제 누나를 길바닥으로 내몬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누나야. 애들이 복도에서 저러고 있는데 잠이 와. 당장 문 열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고 징그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열어주고 싶으면 열어줘.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서 그 잘난 누님이랑 평생 같이 살아. 내가 당신 퇴직금 2억, 그리고 그동안 누나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들. 그거 다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집 명에 나한테 넘기는 거 동의했지.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이 옷까지 몇 벌뿐이야. 남편은 허망한 듯 웃더군요. 이혼? 지금 이 상황에 이혼 소리가 나와. 내가 누나 돈 빌려준 게 그렇게 죄야.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빌미로 집까지 뺏고 이제 나까지 버리겠다고. 저는 참았던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 박민수 씨,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에 나는 포함되어 있긴 했니? 당신 누나가 우리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깽판 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누나 기분 상할까봐 내 손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던 당신 모습,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어. 당신한테 가족은 박선영뿐이었잖아. 그럼 가서 그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아. 왜 내 인생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여?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촘촘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우이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동의 없이 가계 자금을 유용하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방조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남편은 악을 쓰며 이혼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어제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모의하던 목소리,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며 마누라, 인감도장 내가 몰래 가져올게라고 말하던 남편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형사 고소감인 거 알지? 사문서 위조 미수의 사기 공모. 당신 감방 가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도장 찍고 나가. 누나는 이미 세무조사 들어갔으니까 곧 줄줄이 엮일 텐데 당신이라도 살려면 지금 나랑 남남되는 게 유일한 길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겁한 인간들은 법과 처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법이죠.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찍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 가방을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신우이가 짐더미 위에 앉아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남편이 쫓겨나오자 신우이는 구원자를 만난 듯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너 어떻게 됐어? 전현이 문 안 열어줘? 빨리 경찰 불러.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집 없어. 이혼당했다고.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제가 미리 불러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해당 호수 세입자께서 요청하신 퇴거 강제 집행 및 접근 금지 관리 업무 시작합니다. 복도에 계신 분들 소란 피우지 마시고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신우이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돈 다 내놔. 이 도둑년아. 저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 돈은 당신 사치와 허영이 다 먹어치웠잖아. 내가 가져간 건 10년 동안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와 우리 아버지 자존심뿐이야. 이제 당신 수준에 맞는 밑바닥 인생 제대로 즐겨봐. 쾅!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끊어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건 독약을 보약이라 믿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아름다운 부부도 많겠지만
제 남편과 신우이는 제 영혼을 좀먹는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방금 전 이사온 세주인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로 팔릴 예정이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바닥에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쫓겨난 신우이 박선영은 며칠간 근처 찜질방과 저렴한 여관을 전전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칼날은 생각보다 빠르고 날카로웠죠. 그녀가 제 명의를 이용해 빼돌리려던 자금과 그동안 저지른 횡령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할 때 곁을 지키던 가짜 친구들은 제일 먼저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했죠. 결국 그녀가 다시 나타난 곳은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헝클어진 머리에 눈은 훤하게 들어간 채로 제 차 앞을 가로막더군요. 올케. 아니, 민수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제보한 서류들, 그거만 취하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애들은 어떡하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오만했던 박선영이 제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을 하는 모습은 통쾌하다 못해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형님, 아니 박선영 씨. 애들 걱정하는 사람이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그렇게 망쳐놔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들,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서 했던 말들. 그게 무릎 한 번 꿇는다고 지워질 것 같아. 그러자 신우이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나만 죽을 것 같지? 너 박민수가 왜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너 진짜 내가 예뻐서 착해서 그놈이 결혼한 줄 아냐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추악한 거래가 있었더군요. 당시 신우이의 사업이 첫 번째 위기를 맞았을 때 그녀는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민수가 너 꼬셔서 결혼하면 그 보상금 우리 사업 자금으로 당겨 쓸 수 있다고 내가 시켰어. 민수 그놈도 처음부터 알고 동의한 거야. 너희 친정집 돈 빼먹으려고 시작한 연극이었다고. 근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을 너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를 그렇게 구박한 거야. 돈도 안 되는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밥만 축낸다고.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사랑과 가정이 사실은 제 뿌리까지 뽑아먹으려던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니요. 남편 박민수가 누나의 구박을 방관했던 이유, 제가 힘들 때마다 교묘하게 누나 편을 들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신우이가 보낸 사냥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장례식 때 그렇게 깽판을 친 거야. 돈이 안 나오니까. 사회에 기부해버린 우리 아빠가 원망스러워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신우이는 광기에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 영감탱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내가 우리한테 준 고통, 나만 당할 것 같아. 민수 그놈도 공범이야. 너희 둘 다 지옥으로 갈 거야.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그녀가 제 분노를 유발하려고 내뱉은 그 추악한 고백은 역설적으로 제가 준비 중인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에서 혼인 무효 혹은 사기 결혼을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선영 씨. 내 인생 10년이 왜 그렇게 지독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 덕분에 당신이랑 박민수 두 사람 다 확실하게 매장할 수 있게 됐어.
당신이 방금 말한 거 법정에서 그대로 들려줄게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차 싶은 듯 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보안 요원들의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 수준에 맞는 곳은 길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야. 거기서 당신 동생이랑 같이 당신들이 저지른 죄 평생 씹으며 살아.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사기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진실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남편, 이 두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제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러 갑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신우이 박선영과 제 전남편 박민수. 며칠 전까지 제 차 앞을 가로막으며 도끼를 뿜어대던 신우이는 어디 가고 수의를 입은 채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한 여자만 남았더군요. 그 옆에 선 박민수는 여전히 비겁하게 누나 뒤로 몸을 숨기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사기 결혼의 정황, 신우이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녹취록까지.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신우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결국 신우이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사기 공모와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신우이가 끌려가며 지른 비명소리가 법도 복도에 길게 남았습니다.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단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니셨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신우이가 돈 안 되는 년이라며 저를 무시하게 만들었던 그 사회환원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딸이 시댁에서 돈 때문에 이용당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신 것처럼 꾸미셨지만 사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딸인 당신에게 상속되도록 유언대용 신탁을 걸어두셨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사별 후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와 신우이의 검은 속내를 보셨던 아버지는 제가 그 독사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며 가장 안전한 금고에 제 미래를 숨겨두셨던 것이죠. 아버지. 서류 더미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우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제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유산은 온전히 제 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마저도 저를 지키는 방패로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진정한 사랑은 눈앞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자식의 돈을 탐내는 부모도 어딘가엔 있겠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워준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우이와 남편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햇살 가득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앗아갔던 1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 제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정직하게 흐르더군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며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감옥에서 보냈을 그 시간 동안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마감 직전에 웬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해진 코트에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 그리고 생기 없이 푹 꺼진 얼굴.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3년 만에 출소한 박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제 눈치를 슬슬 보며 구걸하듯 입을 열더군요. 옳게. 아니 사장님. 나 좀 살려줘. 민수는 벌금 갚느라 노가다 판 전전하다가 어디론가 잠적해버렸고 애들은 친척 집 전전하다가 나 모른대.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청소라도 하게 해주면 안 돼? 저는 조용히 그녀 앞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박선영 씨,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 내 수준에 맞춰서 공들여 만든 내 소중한 공간이야. 당신 같은 수준 낮은 전과자가 들어와서 분위기 망치는 거 내가 용납 못해. 그리고 청소? 10년 동안 당신 매장에서 박스 나르던 내 손 기억 안 나? 이제 당신이 그 일을 해야지. 근데 내 카페에선 안 돼. 재수없게 소금 뿌리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발악해보려 했지만 제가 보안 업체 버튼을 누르려 하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토록 강조하던 수준이라는 건 결국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인간의 격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스로 그 격을 발로 찼고 이제는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박민수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누나의 빚을 떠안고 도망치듯 지방을 전전하다가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근처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준 마지막 기회까지 발로 찼던 그에게 남은 건 차가운 컵라면 하나와 외로움뿐일 겁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10년의 지옥을 건너온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품고 살지 마세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가족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제 예전 모습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과 제 땀방울로 일궈낸 이 평화 속에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도 누군가의 사냥개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말이죠. 그동안 긴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